유동호 양혜정과 복주가를 만드는 사람들. 사람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 게스트가 벌써 출연한 시간이 아니신데 네. 저희가 지금 좀 이야기를 주고받아야 되는데 저희가 하는 그 상투적인 그 멘트에 네. 웃음을 터뜨리셨어요. 이런 분 드문데. 그러니까요. 가만히 계시는데 긴장하시면서 네네. 언제 말 시켜주나 언제 소개시켜주나 긴장하고 계신데 네. 우리 되게 진지하게 시작할 줄 알았나 봐요. 네? 아, 그러신가 봐요. 이거 저희 잘못 진지하게 시작한 겁니다. 방송 한 번도 안 듣고 오신 걸로. 네. 혜정 씨. 네. 5월하면 생각나는 키워드라고 해야 되나요? 휴일? 휴일. 네. 아, 역시. 네, 그렇죠. 휴일이 많죠. 네. 요번에는 또 진짜 많잖아요. 네네. 징검다리로 대선까지 이어져 네. 있으니 네네. 네, 좋습니다. 투표는 하시는 거죠? 해야죠. 네. 여기까지. 네. 제가 말할 것 같아요? 요즘 요 잘못하면 네, 좀 댓글 비밀이에요. 많아요. 네. 네. 비밀 알겠습니다. 5월 하면 여러 가지 또 가정의 달이라고 많이 해가지고 네.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예를 근데 들어 왜 스승의 날도 있고. 네. 근데 갑자기 5월을 부르세요? 아, 죄송해요. 네. 네. 5월은 푸르구나. 네. 어린이날도 있고. 네, 그렇죠. 네네 또 어버이날도 있고요. 네. 그 많은 날이 있잖아요. 네. 그 중에 좀 기억이 남는 날이. 어린이날? 네. 이거 너무 상투적으로 끌고 가는 것 같아. 네, 오늘 이 어린이날 관련돼서 중요한 소중한 얘기를 꼭 하고 싶다라고 네. 하셔서 모신 분이 있습니다. 먼저 하고 싶다고 요청하셨나요? 그건 아닌데 저희가 아니, 누가 들으면 그런 줄 알겠어요. 네네. 네, 오늘 시작부터 네. 네, 오늘 그 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 추진연대 이명묵 집행위원장님 모시고 이야기 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최근에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 일로 그냥 거의 뭐 매달리는 건가요? 제일 매달리는 건 이제 복지관 일이고. 네. 네. 그다음에 솔직하신 분이야. 그다음에 이제 2순위로 어린이 병원비 운동을 하고 있죠. 2순위예요? 세바사는 몇 순입니까? 이명묵 집행위원장은 서울의 한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일하면서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 세바사 대표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일 자체가 이제 세바사 일이기 때문에 네. 세바사 분.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네. 확실한 왜냐면 해바사가 영순위로 올라가면 저희들이 피곤해지거든요. 절대로 영순위로 올리면 안 된다. 네. 네, 되게 중요한 굉장히 힘들어져요. 겁니다. 네, 힘들어진다. 네, 알겠습니다. 그 어린이 병원비 국가 보장. 어린이 병원비? 척 보면 이게 왜 이게 어린이 병원비가 국가를 보장해야 되는지 일단 설명을 하는 거니까 왜 그럽니까? 왜 어린이 병원비냐? 라고 하면 어떤 얘기를 주실 수 있겠어요? 질문이 상당히 이제 애매한데 왜 어린이 병원비냐? 네. 모든 사람들한테 이제 병원비 문제가 돼요. 노인에게도 병원비 문제가 되고 청년에게도 중장년에게도 다 문제가 되는데 어린이는 자기 스스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심리적, 경제적 이런 여건이 아직 안 돼 있죠. 네, 안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각 세대 중에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어린이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일단 제가 사회자가 주목한 거군요. 최근에 트렌드가 노인 복지, 수명이 길어졌다, 노후 보장 이런 게 있는데 어린이 딱 나오니까 궁금했던 겁니다. 노인만 하더라도 네, 대부분 자기 의지와 또 자기 어떤 경제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자기 경제력이라고 하는 건 아직 없는 상태고, 또 자기 어떤 의지라는 것도 아직 그렇게 굳건하게 형성된 때가 아니고 하기 때문에 사회가 특별히 관심 갖지 않으면은 안 되는 그런 이제 계층이라고 봐요. 그래서 어린이 병원비가 중요하다. 병원비는 모두가 중요한데 병원비. 어린이가 특별한 그런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어린이 병원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죠. 어린이 병원비 전체를 국가가 보장하자 이거죠. 그렇죠.
전체인가요? 대상이 어린이 전체? 우리가 얘기하는 어린이는 아동복지법상의 어린이는 18세까지인데 네네. 우리는 0세부터 15세까지 750만 명 어린이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0세부터 15세. 그것도 적지 않은 거잖아요. 750만 명이면은 우리나라 인구의 15%에 해당이 돼요. 와우. 결국은 나중에 그 어린이들이 커서 미래의 주축이 되니까 되게 관심이 가는 타이틀일 수 있다고 저는 느낍니다. 어린이 병원비를 국가가 책임지자. 당연히 이제 거기에 보면 성장할 때 이 맞나요? 성장할 때 제대로 된 의료적 서비스를 해결만 되면 튼튼한 몸을 가지고 이후에 잔병도 없어질 수 있다. 뭐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이 두 가지예요. 두 가지요? 하나는 이제 그렇게 경제적 측면으로만 봤을 경우에는 네. 이런 이제 의료에 관한 것이 국가 보장이 됨으로써 치료보다는 예방적인 효과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치료의학보다는 예방의학, 사회의학적인 이런 관점들이 한국 사회에 이제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 또 그걸 통해서 조기 진단, 조기 발견, 조기 치료를 통해서 지금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그런 이제 경제적인 효과까지가 기대가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이 국가 사회로부터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받으면서 성장을 하면은 사회연대라고 하는 이런 문화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 아이들이 성인이 되고 사회의 지도자가 됐을 때 우리나라 사회를 끌고 나가는데 또는 같이 하는 데 있어서 사회연대 정신으로서 운영할 수 있는 이제 기반이 된다고 봐요. 그래서 어린이 병원비는 의료 경제적인 측면도 있고 이 사회 철학적인 측면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보편적 복지국가로 가는 어떤 기틀 그런 걸 좀 더 형성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러면 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 추진연대가 이런 어떻게 왜 꾸려졌고 어떤 사람들로 꾸려졌고 또 이런 제안들은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이게 처음 얘기된 거는 2015년 초가을인가 여름인가 그때 내가 이제 그 후배 몇 분들하고 대학로에서 연극을 보고 나서 이제 이렇게 호프집에 가서 호프 한 잔을 하다가 제가 얘기를 꺼냈어요. 올해 12월 연말이 되면은 또다시 백혈병, 심장병, 희귀난치성 질환 어린이들에 대한 그 모금 방송이 또 있을 거다. 이걸 우리가 이 반대 운동을 좀 해보면 어떻겠느냐. 반대 운동. 모금 반대. 모금 반대. 그랬더니 이 이제 후배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점잖게 말했어요? 미쳤어요? 이렇게 하지 않고요? 그래 이제 제가 좀 설명을 했어요. 네. 사실은 내가 30년 동안 생각을 해왔던 고민인데 오늘 내가 잠깐 얘기를 하겠다. 사랑의 리퀴스트라고 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도 있고 그때마다 많은 국민들이 눈시울을 붉히면서 ARS를 누른다. 또 백혈병, 심장병, 희귀난치성 질환 어린이를 병원비를 돕자고 하는 모금 방송에 나오면은 역시 또 많은 국민들이 ARS를 누른다. 나도 눌렀다. 그런데 한편 나는 사회복사로서 늘상 어떤 퀘스천 마크를 30년 동안 품고 있었다. 즉, 저 모금 방송에 연결된 아이들, 저 상황에 올 때까지 그 아이와 부모는 얼마나 고통의 세월을 보냈을까? 짧게는 1, 2년, 길게는 4, 5년 병원비 때문에. 그리고 저 모금 방송에 나타나서는 역시 경제적으로 공공하다든가 이런 얘기를 실토를 해야 되는데 그 말을 하는 부모의 참 그 체면이 쉽지 않았겠다. 또 내가 그 장애인 복지관에서 일을 하잖아요. 모든 사례가 모금 방송에 연결이 되느냐? 아닐 거다. 그럼 연결되지 않는 사례는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을
현장 사회복지사로서 생각을 하죠. 끝내는 도대체 그럼 저렇게 중증식이 난치성 질환에 있는 아이들이 몇 명이야? 그 아이들에게 총 들어가는 병원비가 얼마야? 그거를 국가에서 깔끔하게 책임져 줄 수 없을까? 왜 못하는 거야? 그걸 국가에서 책임져 준다고 했을 때 일반 국민들이 내 세금을 왜 거기다 그렇게 쓰느냐라고 항의하거나 반대하거나 비난할 국민이 있을까? 난 없다고 보는 거지. 그렇다고 하면은 어린이 병원비 정도는 국가가 책임져 주는 게 어떨까? 어린이의 생명을 모금에 의존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나? 어린이의 생명을 모금에 의존한다 그러면 이것은 나라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 그러니 우리가 사회복지사로서 바르지 못한 이런 모금 운동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대안을 제시해 보자. 그랬더니 이제 후배님들이 그거 좀 생각 좀 해봐야 되겠는데요. 그러더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한두 달 동안 각자가 좀 이렇게 생각도 좀 해보고 나중에 연락해서는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시 사회복지사 협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고 그 서울시 사회복지사 협회 안에 시민위원회라고 하는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에서 이것을 심도 있게 토론을 한 결과 그러면 우리 시민위원회가 이거를 우리의 활동 사업으로서 한번 진지하게 검토를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2015년 12월에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1차 가벼운 토론회를 한번 했었어요. 그렇게 하고 토론회를 거친 다음에 각 사회복지기관 또 보건의료단체에다가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사회운동을 한번 해봅시다 라고 제안문을 보내고 2016년 2월 2일 날 서울 시청옆에 프레스센터에서 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 추진연대 출범식을 갖게 됐죠. 네. 지금 네, 그럼 1년 조금 넘는 그 기간이 있었는데 거기에 연대하고 있는 단체들이 대략 몇 개 정도가 같이 연대를 하고 있을까요? 지금 65개 단체가 연대하고 있고요. 한 80%가 복지단체들이고 20%가 일반 이제 시민단체 또는 노조 이런 단체들이 같이 하고 있어요. 2016년 2월이라고 하면 그때 이제 그해 곧장 총선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도 그럼 제시가 된 건가요? 우리가 2016년 2월에 이 운동을 시작하면서 국회 각 정당에다가 알렸죠. 출범식을 알렸고 또 몇 정당에다가는 공약으로 채택해 달라. 이거를 받아달라. 같이 좀 해보자. 같이. 그리고 또 2달 뒤에 총선이 있으니 총선 공약에 당신네들이 좀 받아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반응이 궁금한데요. 일단 출범 시기에는 더불어민주당하고 정의당 국회의원 당시 그분들이 오셨죠. 와서 지지 발언을 하셨고 4.13 총선 때 정의당에서는 공식적인 공약으로 받았고 정의당이요? 그리고 각 지구당에서는 이 총선 때 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 정의당이 책임지겠습니다라는 현수막을 많이 걸었어요. 그 4.13 총선 때 공식 당 공약으로 채택한 거는 정의당이 유일합니다. 그리고 이제 1년이 딱 지났잖아요. 네. 오늘 뭐 이 방송이 하고 있는 와중에 보니까 후보가 거의 다 확정이 됐습니다. 그렇죠. 거의 뭐 내일이 이제 국민의당인데 국민의당에서 워낙 큰 차이로 앞서고 있어서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제 문재인 후보, 국민의당에서는 이제 안철수 후보, 그다음에 이제 자유한국당이라고 하죠. 홍준표 의원이 됐고요. 그다음에 바른정당 해가지고 유승민, 그다음에 정의당 심상정, 물론 기타 나머지
혹시 제가 빠뜨리면 좀 하늘 땅이 있나? 하여튼 당은 다 말씀하신 것 같아요. 원내에 있는 당 일단 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뭐 출마 선언하겠다 선언하신 건 나중에 문제고 이 5분 정도 이제 거의 확정이 됐는데 계속 노력을 하는 거가요 지금도? 대선 공약이니까 더 당연히 대선 공약이면 더더욱 제안할 수 있는 토대가 강할 것 같은데. 그 노력은 계속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혼자 벌써부터 시그널이 오거나 뭐 그런 적이 있을까? 생각보다 대선이 이렇게 많이 안 남았습니다. 이 방송이 근데 지난 회차에 나오셨는데 빈곤사회연대에서 나오셨는데 그때 이렇게 물어본 게 그러면 그 부양의무제 기준 폐지가 그 공약으로 다 받았냐 했을 때 저희 방송에 나가자마자 모든 후보가 다 다 받았거든요. 받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말씀하시면 다 받는 거예요. 내가 말을 잘해야 되네. 네, 그렇죠. 말 못해도 받을 수 있는 공약인 것 같은데. 네, 네네. 네, 그럼요. 이 방송이 널리 이렇게 뿌려질 거예요. 네. 그 제가 볼 때 이번 그 여러 가지 그 촛불이라든가 대통령 탄핵 구속까지 이어지는 이 중에서 제가 들었을 때 가장 그나마 확실하게 변했다고 하는 게 뭘 된 건 아니지만 부양의무제 폐지 공약을 다 했다는 거. 그 정도는 몇 개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죠? 이번에 그래 이제 어린이 병원비는 이제 네. 지금 현재 오늘 기준으로 따지면은 네. 확실하게 대선 공약으로 지금 이렇게 내걸고 있는 당은 정의당입니다. 그 작년부터 계속 그 당이 하고 있군요. 그러니까 이 당의 공약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 요구에 의해서 받기도 하고 또 시간 지나면 흐지부지 되기도 하는데 정의당은 1년 넘게 아주 올곧게 이 목소리를 내고 있고 또 열심히 정당 활동을 하고 있어요. 또 하나 이제 지금 당 지지도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네. 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 받겠다라고 아직 발표는 안 했습니다. 할 것 같아요. 받았다고 하는 줄 알고 네? 할 뻔했어요. 발표는 안 했는데 네. 그 내부에서 지난 대선 때 2012년 대선 때 문재인 당시 후보가 얘기했던 이 자기부담 상한제 100만 원. 네. 본인 부담금 100만 원 상한제란 1년간 지출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한 금액을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얘기를 지금 또 대선 공약으로 하고 있는 걸 알아요. 그럼 거의 뭐 가능성 높은 거다. 그러니까 이 자기부담 상한제 100만 원은 어린이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의 의료비에 관한 거죠. 그러니까 실제 자기부담 상한제 100만 원이라고 하면은 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도 거기에 이제 해당이 되는 거죠. 얼마나 이제 민주당이 이거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정책을 준비하고 있느냐, 또 실제 그런 의지가 어느 정도냐, 이것이 이제 문제인 거지. 그 공약 자체로만 보면은 어린이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의 무상 의료에 근접한 그런 정책이라고 볼 수 있죠. 이번에 공약집에 나오면 꼼꼼하게 또 살펴보고 모니터링을 해야겠어요. 그리고 당 얘기가 다 나왔으니까 그 두 당 상황은 그렇고 나머지 세 당에서는 이와 관련된 어떤 보건의료 정책이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남은 이제 한 달 조금 넘는 기간 동안에 각 당에서 나름대로 보건의료 정책이 나오겠죠. 그 나오는 속에 이 어린이 병원비가 국가보장에 포함될 수 있도록 우리가 소통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참고로 이 본 방송이 있을 때는 아직 모든 당의 공약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을 분명히 해드리고요. 전체 모든 정당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이 정책을 받을지 안 받을지는 정확하게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당연히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아니 받으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제. 받아야 한다. 이건 민심은 이렇다. 국민은 이렇다. 그래요. 그렇죠. 근데 네. 아니 왜냐면 계속 지난 총선부터 민심이 강한데요. 쳐다보는 눈빛이. 총선부터 이제 복지라는 이야기 키워드가 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전 정권에서 처음에 할 때 그때는 박근혜도 심지어는 복지를 이야기하고 그랬던 거였는데
이번 총선부터는 복지 단어가 사라지고 사실 오늘 더불어민주당에서 후보가 확정됐는데도 중요한 그거는 안 나왔어요. 복지란 단어는 등장조차 하지 않아서 사실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하나 여기에서 복지라는 것이 더 공약에서도 조차 잘 드러나지 않으면 정권이 바뀐다 하더라도 삶이 정말 많이 달라질까? 그냥 덜 분노하게 되는 사회가 될까라는 사실 조금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도 역시 이제 한쪽 반대축에서는 이런 것도 다 국가에서는 재원이 필요한 일이기도 한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그 어린이 병원비 국가가 보장하는 하면 어느 정도 재원이 소요되는 건지 혹시 말해줄 수 있나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유동호, 양혜정과 복지 국가를 만드는 사람들을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통 병원비라고 말하기도 하고 의료비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네. 요즘 개념적으로 섞어서 이제 쓰고 있죠, 우리 국민들이. 네네. 의료비 그러면 세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세 가지나. 저도 헷갈렸나 보다. 네. 외래진료비, 외래진료비, 또 약값, 약값, 그다음에 입원 치료비. 이런 치료비. 요 세 가지인데 우리가 지금 주장하는 거는 엄마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것이 세 가지 중에 뭘 것 같습니까? 입원 치료비? 그렇죠. 아무래도 수술 같은 거. 아이들 크니까요. 어린 아이들 데리고 동네 소아과 내과 갔다 오면은 외래진료비 뭐죠 한 3-4천 원. 네. 일주일 약을 사도 3-4천 원. 그런데 이제 사랑의 리퀘스트라든가 무슨 이런 방송을 보면은 그게 아니잖아요. 네, 수술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입원 수술비에 대한 불안감과 공포감이 있는 거예요. 그것 네.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엄마들이 어린이 보험 사보험을 들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장하자고 하는 거는 이제 엄마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입원 수술비를 1차적으로 보장하자. 그런데 2014년 자료에서 보면은 0세부터 15세 750만 명 어린이들이 병원을 이용하면서 입원 치료비로 지출된 것이 1조 7천억 정도 돼요. 1조 7천억. 그 중에서 네. 엄마 아빠가 직장을 다니면서 국민건강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에서 이렇게 지원받는 것이 1조 2천억. 1조 2천억. 나머지 이제 엄마가 원무과 가서 결제하는 금액이 5,152억 원입니다. 5,152억 원밖에 안 돼요? 본인 부담금이 네. 그러니까 결국 뭐냐? 5,152억 원만 국가에서 지원을 하면은 대한민국에 있는 750만 어린이의 엄마들이 어린이 보험 들 필요가 없다. 그러네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럼 750만 명 어린이들의 엄마가 어린이 보험 사보험을 가입해가지고 보험회사 갖다 주는 돈이 대략 1년에 5조 정도가 5조. 10배입니까? 10배. 10배. 이미 사적으로 10배를 더 쓰고 있다. 그렇지. 10년이면은 얼마예요? 50조. 네, 제가 만져보지 못하는 돈이라 순간 당황했습니다. 제가 한 500만 원이면 어떻게 좀 말할 뻔했는데 단위가 틀리니까. 또 이 어린이 보험은 1년짜리, 2년짜리가 아니잖아요. 네네. 어린이 보험 한 번 들면은 15년, 20년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15년이면 75조.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을 하면은 가계 지출에서 75조를 우리가 절약할 수가 있다. 가계 지수도 줄 수 있고 실제적으로 실질적 효과 100% 이제 관련된 거에다 될 수 있다. 아이 양육의 한 부분의 걱정이 이게 덜어지는 거죠, 많이. 그러니까 이 경제적인 그런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국민들이 네. 국가의 존재에 대해서 다시 인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국가 공동체적인 네. 측면에서도 플러스가 되는 거죠. 지금껏 국가에 대해서 인식이 안 좋았는데 이거 막 들어보니까 저도 인식 좋아질 것 같아요. 그래요? 아이도 없으시잖아요. 아이 낳고 싶어요. 인식이 좋아졌어요. 아이 낳고 싶어요. 혜정 씨는 안 낳고, 네. 뭐 안 낳고 무슨 방송에 갑자기 출산일 걱정 안 하죠. 근데 이런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그 뭐 5,152억이 많은 돈은 아니다. 근데 그러려면 국민들이 그럼 내가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되잖아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두 가지 방법이에요. 오늘 배 의원님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를 두 가지. 네. 하나는 국가의 일반 예산, 네. 일반 회계에서 돈을 갖다가 쓰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국민건강보험료를 일정 부분 더 걷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고 네. 그런데 답은 둘 다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지금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 누적 흑자가 작년 여름에 20조 원을 돌파해서 아마 21조 가까이 됐을 거예요. 네네. 그러면은 5,152억 원이라고 하면은 그 20조 원의 2.5%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는 국가 예산이 들어올 필요도 없고 건강보험료 더 올릴 필요도 없다. 그냥 있는 거 쓰면 된다는 거예요? 20조. 근데 그 20조가 무슨 돈이냐? 이 아이의 우리나라 750만 명 어린이들의 엄마 아빠가 직장 다니면서 낸 건강보험료인 거예요. 이미 낸 거니까 그걸 그냥 쓰자. 그걸 정책적으로 결정만 하면 결정만 하면 된다. 돼요. 엄마 아빠 돈이야. 그렇죠. 그냥 엄마 아빠 돈을 그렇게 쌓아놓고서 엄마 아빠한테는 또 사보험 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국가가 나쁜 국가. 그러니까 단순 뭐 산술적으로 따지면 40년은 그렇지. 보험료 다 안 올리고도 그거 쌓아놓은 돈으로도 할 수 그렇지. 있다라는 거죠. 이거 일단은 제가 정확한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한 며칠 전인가 한 몇 주 전인가에 다음부터 이제 마이너스다라고 뉴스가 잠깐 나왔던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보험료가 지금처럼 남지 않는다. 근데 이미 축적되어 있는 돈이 20조니까. 아 그래요? 네, 이미 있는 돈. 돈 많이 연구했네 이분들. 역시 돈이 관심이 없는. 큰일 났네. 네, 알겠습니다. 그거 하나는 그거고요. 둘 중에 다 필요 없다. 그냥 있는 곳 전용하면 된다. 그렇죠. 그럼 이게 그냥 결정만 하면 된다면 흔히 말했던 뭐 여야간 합의 이런 것도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혹시 설마? 대통령만 맘만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통령하고 집권 여당이 네네. 정책 결정을 하면 돼요. 끝나. 그냥. 나머지 그거에 이제 그것이 실제로 그렇게 돌아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부수적인 장치들이 정책 장치들이 이제 조정이 되고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 대통령하고 집권 여당이 결정하면 된다. 그 대통령하고 집권 여당 대실 당과 후보만 이거 동의하면 되겠네 그러면. 아니면 그런 거죠. 대표님은 네. 이 정책을 공약으로 하는 후보를 뽑겠다. 이걸 정책으로 내세우지 않는 공약으로 내세우지 않는 후보는 뽑지 않겠다. 65개 단체가. 그럼 65개 수백만 명의 회원들. 네. 세바사 모르시는구나. 아니 엄청나요. 알아요. 오늘따라 이 옆에서 눈빛이 강렬해. 거의 뭐 포항 포스코 용광로인 줄 알았어. 다 녹이게 했어요 지금. 여기 후보 네, 있었으면 공약으로 받으라는 거죠. 네. 네. 제가 대통령 후보면 받겠는데 일단 한 당은 받았다니까 나머지 4개 당에도 추후 어떤 의견이 있는지 시간 되면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간단한 재원 문제와 근데 왜 이게 해결이 잘 안 될까요? 그런 원인을 좀 생각해 보셨나요? 이 문제뿐만이 아니죠. 또 지금 있어요? 오늘 저녁 때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결정되지 않았어요? 네네. 그 후보자로서 이제 선출된 사람이 수락연설을 하면서 크게 두 가지 국가의 기둥을 얘기를 했어요.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경제와 안보 이 두 기둥으로서 국가 경영을 하겠다. 네, 이게 빠르게 방송 이렇게 해주는 방송도 없는데 그렇죠. 실시간으로 거의 팟캐스트 하는 거. 그 안에 국민의 삶이 있을까? 그때 말하는 경제는 어떤 경제일까? 이명박 박근혜 아니면 그 이전에 얘기했던 경제와 문재인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경제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 이거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해결해야 된다. 그 사람이 국민들은 일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힘들어할까? 그것을 헤아려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해법을 얘기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떠세요? 30대, 40대, 50대 이 사회 중심축이고 이제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키우고 네. 이 30대에서 50대까지의 이 세대들이 어떤 문제가 제일 어려운 것 같으세요?
지금은 뭐 주변을 뭐 제 경우만 아니다 하더라도 30대 40대면 사실 이제 가정을 꾸려서 그 아이를 양육해야 되는 문제, 또 아이가 성장함에 따라서 되는 교육비 문제, 그리고 위로는 이제 부모님의 그 나이가 더 들어가면서는 이제 부모님의 어떤 부양 문제, 그리고 크게는 또 나의 어떤 직업의 유지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 한꺼번에 오는 사실은 시대고, 40대 중반 후반만 돼도 내 노후 문제나 어떤 나의 어떤 직장의 유지 문제가 굉장히 은퇴 문제가 그 앞으로 바로 앞으로 다가오는 또 세대이거든요. 그래서 벌써 저에만 해도 10년 후에 15년 후에 뭘 해먹고 살아야 되나라 벌써 고민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고, 이제 아이가 지금 뭐 초등학교 뭐 이제 들어가고 뭐 그렇게 해도 불구하고 대학까지 이미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가 둘, 셋 있는 정도면 그때까지 어떻게 해야 되고 직업을 어떻게 유지할 것이며, 본인의 이제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 제2의 직장 다른 걸 또 준비해야 되지 않나, 벌써부터 15년, 20년 뒤로 막 걱정하는 그런 것들도 굉장히 많죠. 미래에 대한 불안이 엄청나게 지금 큰 것 걱정이 같아요. 많네요. 그렇게 지금 진행자께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쭉 했는데 하나하나가 네네. 보통 국민들의 이제 고통인 거죠. 그 중에서도 사교육비, 사교육비, 주거비, 주거비. 그런 거예요. 30대, 40대 이분들한테 사교육 지출만 없으면 어떻게 될까? 살만하다 그러겠죠. 집값 문제만 집 문제 걱정만 없어도 어떻게 될까? 천국이라 그러겠죠. 그러면은 대통령 하겠다고 하는 사람 정도 되면은 이 사교육 문제 어떻게 해결하겠다? 국민들의 집 문제, 집 걱정 이거 어떻게 내가 해결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지.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 국민들 삶의 속으로 이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 건가? 아닌가? 이런 이제 걱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듣고 보니까 물론 기간이 짧다 하더라도 지금 시대에 가장 고통을 느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입장을 표명해야 된다라는 의지로 읽혀지거든요. 이 방송을 혹시 접한 모든 후보님이 있다면 진짜 말 맞다나 아니다 하지 말고 진짜 제대로 된 사회적인 새로운 사회로 가고 싶다면, 이제는 대통령으로 칭송받고 싶다면 아까 관장님 말했던 것처럼 그런 요소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을 해야 된다 하는 게 느낌을 팍 다가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일자리 걱정 얘기했잖아요. 네. 그럼 비정규직 문제 어떻게 할 건지. 또 일자리 얘기 나오는데 그냥 그 사람은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사회적 일자리를 얘기를 한다는 얘기지.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 일자리를 나쁜 일자리하고 등식화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죠. 그래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지 국민들이 듣고 싶어하는 그 답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지. 10년 전, 5년 전에 했던 정치인들이 했던 그 말을 되풀이할 게 아니고, 그래 국민들이 새로운 대통령, 새로운 정부에 대해서 희망을 가질 거 아니겠어요? 네네. 과연 지금 유력 후보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 전 정권, 전 대통령의 어떤 그 잘못된 전철에 대한 분풀이, 내지는 뭐 그거에 대한 이제 어떤 카타르시스 정도는 가질지 몰라도 나와 우리 가족의 삶의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 회의적이에요. 아직까지는. 그렇죠.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뭐가 나의 삶이 달라질까? 근데 경제 발전을 얘기하지만 사실 국가의 자본주의 국가에서 국가의 부가 국민의 부로 이어지진 않잖아요. 소수의 사람들의 부로 이어지지, 격차만 더 커지고 상대적인 어떤 빈곤감 이런 것들만 사실 더 커지게 되는데, 사실 조금 우려가 되긴 해요. 그냥 정권이 바뀌는 것 자체가 정권을 향한 그 분노감만 조금 줄어드는 결과, 말도 안 되는 진짜 정말 말도 안 되는 막장 드라마 같은 일들이 이루어왔으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실제로 나의 삶이 나를 뭐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삶이 나아질 것인가에 대한 거는 약간 좀 회의감이 좀 들죠. 그래서 오히려 정권이 바뀐다라고 해서 우리가 안심하고 있는 게 아니고 더 사실 목소리를 더 높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도 듭니다. 뭐 듣고 보니까 이게 뭐 불과 며칠
전에 그 뜨거웠던 그 민의가 반영돼 가지고 순방향으로 흘렀던 그 타올랐던 그 촛불의 민심이 오늘 방송 들으니까 되게 암울해지는데 하여튼 그러니까 우리가 15차례인가요? 탄핵 촛불이? 그 광화문광장에서 했던 거요. 예, 맞습니다. 그 탄핵 촛불은 탄핵 촛불이었던 거예요. 탄핵용 촛불이요. 탄핵용 촛불. 네, 맞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의 어떤 비전에 대한 촛불은 아니었지. 예. 그래서 이제 사실 국가 지도자라고 하면은 탄핵에서 끝일 게 아니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비전을 국민들에게 자기가 얘기를 하고 또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수정할 건 수정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그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음 정권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얼마나 기대를 갖고 있을지 많이 아쉬운 거죠. 지금 이제 집행위원장님께서는 이 복지 공약을 살펴보고 후보들을 보는 와중에서 부족하다. 아직까지 말하는 수준이 부족하다. 잘못 짚었다. 그러니까 좀 더 나오길 바란다는 입장이죠. 지금 후보들은 당선되기 위해서 네.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말들을 해요. 즉 선거 전략상의 말들을 하는 거지. 정말 대한민국을 바꾸기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떻게 하면은 행복한 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없다. 그러면은 우리가 복지국가를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안 하잖아요. 물론 정치인들은 아까 진행자께서 2012년 대선 네. 때는 박근혜 당시 후보도 복지국가를 얘기를 했고, 그죠? 예, 문재인 그 당시 후보도 복지국가를 얘기를 했고. 예, 그렇죠. 근데 지금 와서 또 복지국가를 얘기를 하면은 국민들이 좀 식상해질 수 있으니까 그 말을 좀 안 꺼내는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자기가 말을 다시 하면 되는 거죠. 그 당시엔 복지국가 얘기만 했지만은 그 복지국가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복지재원이 필요하다. 이 복지재원은 내가 어떻게 증세를 통해서 이걸 내가 만들어내겠다. 그리고 이 돈은 어떻게 쓰겠다. 국민들이 좀 동의해주고 힘을 합해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증세 얘기를 안 하잖아요. 안 하면서. 증세 얘기하는 후보 지금 없잖아요. 네,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복지국가 할 생각이 없다는 얘기지. 어쩌면 후보들이 좋아하지 않을까요? 복지 지수가 빠진 게 증세 얘기를 부담스럽게 안 해도 되니까. 그러니까 서로 이제 그 선에서만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네네. 유력 후보는 이 구도 그대로 관리하려고 그러는 거고 또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뛰어넘는 어떤 얘기를 꺼내는 그런 그릇은 아직 안 되는 것 같고. 네. 저는 믿습니다. 아직까지는 그 캠프별로 정확하게 워딩을 하면 캠프별로 아직 그 정확한 복지라든가 관련된 공약이 안 나왔다는 가정을 먼저 합니다. 물론 정의당이라는 당에서는 아까 뭐 말했던 그러나 여전히 아직 그 기미가 안 보인다. 이러다가 그냥 대통령만 나왔지 뭐 한 거냐라는 거죠. 그러면 거꾸로 보면 되게 큰 타격 아닙니까? 불과 그 4년 전에는 서로 복지하겠다고 나왔는데 지금 아예 복지 이슈가 없어지면 가뜩이나 복지라는 것이 사회적 갈등이라든가 미래를 볼 수 있는 건데 힘들어도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떡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불경기로 그러잖아요. 예, 불경기요. 그리고 또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참 힘들다고 하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후보들이 하는 얘기가 경제를 살리겠다. 네, 경제 살리겠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해요. 네네. 또 이제 뭐 샤드 문제라든가. 대표님 발음이 나 순간 하던 줄 알고 알겠어요. 성주. 알아들었어. 또 이제 북핵 문제라든가. 북핵 문제.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또 안보. 안보. 얘기를 또 꺼낸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경제 활성화하고 안보 이거 갖고 이제 선거를 치르려고 하는 거예요. 두 개. 실제 경제 성장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건가 이런 얘기들을 좀 구체적으로 해줘야 되고 또 우리가 경제 성장이 실제 뭐 2% 3%가 되는 거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은 상당히 충격으로 여겨지는데 네. 경제 선진국이 되면은 2% 3% 정상 아니에요? 네, 다 정상인데 네. 아직까지도 그 예전 사고 방식으로는 한 10몇 포인트 찍어야 되는 줄 아시더라고. 그러니까 경제 성장은
2% 3%면 정상이라고 봐요. 우리나라 규모에서. 문제는 이제 국부를 어떻게 이제 분배를 해가지고 이 양극화, 이 격차 문제를 해소할 것인가, 이 얘기를 해야지. 지금 여러분께서는 유동호, 양혜정과 복지국가를 만드는 사람들을 듣고 계십니다. 잠시 쉬어가는 네, 곳에서 네. 아니, 광고가 아니라 저거가 있습니다. 퀴즈. 퀴즈요? 네네네. 퀴즈. 네네. 네, 제가 잠깐 네. 말씀을 듣느라고 정신을 놓고 있었어요. 아까 보통 그리고 혜정 씨 이렇게 하다가- 정신 잘 안 놓는데. 아까 제가 근데 정답을 네. 사실 말을 했는데 괜찮아. 제가 이 한 방송- 발언 중에 있습니다. 이 네. 방송 띄엄띄엄 들으면 들으니까? 이 방송 들으면 답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아니 뭐 지난주에도 나왔었고요. 이번 주에도 쭉 들으신 분은 네네. 아실 거예요. 그 지난 회차에 게스트로 출연하신 빈곤사회연대 윤혜수 조직국장이 나와서 주로 얘기한 정책인데요. 정책이죠, 이것도. 아까도 뭐 언급했듯이 대한민국 GDP 단 1%로 대한민국 국민 5%의 복지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는 대안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 5%의 희망, 1% GDP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연대체를 꾸려서 하고 있는 거고요. 어떤 그 대안 정책인지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역시 선물을 보내드리죠. 집행위원장님께도 광고 하실 수 있는 시간을 조금 드릴게요. 아까 그 탄핵 촛불 얘기하셨는데 우리에게는 또 복지국가 촛불이 있지 않습니까? 네,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그렇죠. 이제 탄핵 촛불은 국민들이 다 아는데 복지국가 촛불을 아는 분들이 적어요. 복지국가 촛불. 네. 2012년 7월부터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또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이런 단체들이 연대를 해가지고 복지국가 촛불을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하게 되면 이제 48번째 복지국가 촛불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복지국가 촛불 드는 거는 이런 복지국가 이야기가 선거 때만 반짝 나왔다가 또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이런 것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네. 그러면 안 된다. 지속해서 복지국가가 실현되는 날까지 시민들이 목소리를 내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지금 촛불을 들어오고 있습니다. 매월 마지막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청계광장 들머리. 예. 그 소식은 어디에서 받아볼 수 있나요? 주로 이제 페이스북이나 또는 SNS, 또 온라인, 이메일 이런 걸 통해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 내만복도 회원이신데 안 오시는 분이 계세요. 유동호 선생님이라고 촛불에 잘 안 나오세요. 그래서 한 말씀 해주시죠. 유동호 선생님이 초반부에는 네. 열심히 나왔죠. 눈 안 보시고. 열심히 나왔는데 그다음에는 은평구에 있는 노인복지관에서 네. 또 자원봉사를 열심히 하느냐고 또 좀 못 나왔던 것 같아요. 못 나오시는 거구나. 네, 단 이제 그런 사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복지관에서 밤에 자원봉사를 하시는지 모르겠네. 공식적으로 이제 저에 대한 지적이 왔기 때문에 용광로 같은 지적이 왔기 때문에 말하면 제가 목요일 날이 당직입니다. 그래가지고 금요일로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바뀐 지 한참 됐는데. 바뀐 지 한참 됐어요? 왜 몰랐지? 그러면 제가 아마 거의 못 올 때는 대부분 다 그 일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 원래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휴식을 많이 할 줄 알았더니 일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지,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알겠습니다. 네, 갑자기 목소리가 작아지시는. 네, 옆에 뭐 용광로 같이 또 뜨거워가지고 막 벌써 여름 다 온 것 같아. 이게 다른 사람들은 광화문에서 하고 유동호 선생님은 신림동에서 하고 그러면 되죠. 갑자기 집행위원장님께서 또 이렇게 말하니까 또 가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어린이 병원비 외에도 그래도 복지 현장에 집행위원장이 계시지 않습니까?
현재 대한민국의 복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현재 수준은 어느 정도를 예측하고 있는 건가요? 과연 우리가 예상되는 어느 정도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로 따지면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갑자기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보통 시민들께서 신문이나 방송을 보다 보면은 제일 많이 듣는 게 아마 그런 걸 거예요. GDP 대비 복지비 지출이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꼴찌다. 이런 네. 얘기를 거의 10년째 들을 겁니다. 거의 뭐 가입한 다음부터 계속 들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나라 이제 복지 수준인 거죠. 그리고 복지 현장으로 가더라도 그 수준은 뭐 크게 다르지 않아요. 최악이군요. 그러면 뭐 세상이 안 벗기고 세상이 불합리하고 세상이 다 힘든 이유가 있네요. 이것을 거의 몇 년 동안 이 상태면. 그러니까 국민들도 사실 그렇고 정치인들도 그렇고 복지에다가 왜 돈을 써야 되는지에 네. 대한 이제 공감대가 아직 한국 사회는 없죠. 복지는 이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또 복지는 시혜야 시에. 이렇게 생각하고 또 복지는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거야. 네네. 복지는 비생산적인 거야. 네네. 복지는 낭비야. 이런 이제 생각들이 상당히 팽배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저쪽 OECD 선진국들은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복지에 돈을 쓰는 거는 이 낭비가 아니고 투자다. 국가 미래를 위한 투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그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없어서 뭐 그렇게 복지에다 돈을 쓰겠어요. 쭉 말씀 들어보니까 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이 보편적 복지로 가고 어떤 복지 어떤 체감 경험 이런 거를 국민들이 굉장히 많은 국민들에게 체험을 하게 함으로써 어떤 복지의 경험 수치를 늘려서 보편적 복지로 가는 어떤 토양 사실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데 사실 도움이 줄 수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계획하고 계신 것들 구체적으로 아까 뭐 공약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뭐 지금 온라인상에서 하고 있는 활동들이라든지 그런 것들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이렇게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어린이 병원비 국가 보장에 한해서 말씀드리면은 지금 진행자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이 1, 2년 안에 실현이 되면은 이제 국민들은 어린이 무상 의료에 가까운 거죠. 그렇죠. 하고 나면은 결국 다달이 지출되던 사보험료도 절약이 될 테고 또 아이 질병에 대한 이제 불안감도 해소가 될 테고 또 병원비 때문에 중산층이 저소득층으로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연구들은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이제 예방될 수가 있는 거고 이 작은 거 하나가 우리 일상의 삶에 이렇게 많은 심리적 안정과 또 경제적 혜택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겠죠. 그래서 4년, 5년 정도 지나고 나면은 이게 어린이에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모든 국민들에게 이런 보건의료 보장 제도가 도입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국민들이 공감이 될 거라고 봐요. 예. 그러면은 우리가 부러워했던 이제 전 국민 의료 보장 체계를 갖추게 되는 거고 그거는 역시 또 시작에 불과한 것이고 다른 이제 뭐 노동에 대해서 주거에 대해서 또는 교육에 대해서 각각의 이제 복지들이 실천돼 나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지겠죠. 네. 듣고만 있어도 지금 답답했던 여러 가지 제대로 된 복지 정책이나 공약이나 제대로 된 게 있었나 싶었는데 이 하나라도 되는 순간 마중물처럼 뻥 뜰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근데 지금껏 얘기 들었을 때도 재원이라든가 클리어한데 잘 안 받는 것도 역시 참 어떻게 말하면 아이러니라고 할까요? 현재 이 65개 단체가 어린이 병원비 국가 보장을 외치는 거는 쉽다. 쉬운 모형까지 다 만들어준 것 같아. 그걸 요구한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하고 이렇게까지 하면 된다라고 했는데도 안 받는 그런 모양이 계속 들거든요. 보통 이거 해야 하면 어떻게 하지 연구를 이쪽에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돼 했는데도 안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안 받는다기보다도 아직까지. 네.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사실 이제 운동하는 우리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알려주고 하면은 전 잘 될 거라고 봐요. 이 문제는. 예. 첫째는 복지는 또 정치인들이 복지 정책 공약을 할 때는 얼마의 돈이 들어가느냐, 그 돈을 우리가 마련할 수 있을까, 그 일에 국민들이 지지를 할까, 이런 것들이거든요. 고민은. 근데 결국 보면은 5,152억 원밖에 돈이 안 들어가네. 그 돈은 이미 20조 안에 들어가 있네. 이것을 우리가 한다 그러면은 750만 명 어린이의 엄마 아빠들한테 행복을 줄 수 있겠네. 이건 그냥 복지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걸림돌들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거지. 예. 그래서 이거는 잘 알려주고 설명하면은 결국은 정의당처럼 다른 당들도 흔쾌히 받을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럼 어린이 750만의 부모니까 네. 곱하기 뭐 한 배 이상은 될 거 아니에요, 부모가. 그죠. 아이가 뭐 둘 있다든지 뭐 한부모 가정이든지 한다 하더라도 1,000만 명은 되지 않을까. 그렇죠? 네네. 그 부모가. 네. 표가 엄청나네요. 그렇죠. 받아야겠죠. 예, 10년 지나면 뭐 최소한 한 명 더 사회자 또 한 명 추가시켜도 아이가 750만 명이면은 부모는 750만 명 넘기가 힘들어요. 한 이제 부모에서 아이들이 네네. 이제 하나, 둘, 셋 이렇게 나니까 그런데 이제 그 부모만 볼 게 아니고 아이가 이제 10대야. 그럼 부모는 40대야. 40대 부모들이 이 문제의 혜택을 보는데 40대에 그치는 게 아니지. 그 아이의 할머니, 할아버지 70대 세대들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내 손자, 손녀가 아프면은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 보통 걱정하는 게 아니걸라. 또 내 자식 세대가 어린이 보험료, 사보험료를 1년에 5조씩 갖다 쓰고 있는데 이것이 절약된다 그러면은 내 자식의 경제 생활이 달라지는 거지. 네. 그래서 직접 그 엄마 아버지만 볼 게 아니고 한 가정을 본다고 하면은 결국 이 750만 명의 어린이 병원비 국가 보장 얘기는 5천만 국민들의 모두의 문제인 거예요. 네. 그러면 거기에 목소리를 높이고 싶다라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어떻게 참여를 하실 수 있는지. 우선은 우리가 지금 이 국민 서명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명 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시고요. 또 가까이에는 우리가 4월 12일 날 이게 뭐 그 전에 방송이 되느냐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될 겁니다. 4월 12일 날 어린이 병원비 국가 보장을 위한 어린이 음악회를 해요. 네. 그 어린이 음악회 4월 12일 날 저녁 7시 30분 홍대 입구 전철역 부근에 있는 가톨릭 특년회관에서 이 음악회를 하는데 아이와 손잡고 이 음악회에 오셔서 같이 이 이야기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주시고 응원을 해주시고 힘을 보태주시면 됩니다. 제가 다 가고 싶은 곳은 아이랑 같이 한번 가도록. 다음 주에요. 어떤 아이랑 오실 건지. 방송 계속 해주세요. 네, 4월 12일이고요. 7시 30분 홍대 가톨릭 청년회관. 홍대 입구역에 인근에 있는 거고요. 어린이 음악회 꼭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또 제한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집행위원장 이명국 집행위원장님께서 뭐 어떤 그 못다한 얘기 혹시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구상에는 두 가지 유형의 나라가 있어요. 네, 예산에 맞춰서 복지를 하는 나라가 있고 네, 복지에 맞춰서 예산을 짜는 나라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거의 정부 수립 이후 지금까지 예산에 맞춰서 복지를 짰어요. 근데 어떤 나라는 복지에 맞춰서 예산을 짜는 나라가 있어요.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은 복지에 맞춰서 예산을 짜는 나라가 돼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복지국가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고 산업국가, 민주국가 그 이후에 인류 사회 진화의 과정인 거예요. 복지국가를 반대하거나 복지국가를 실행하지 않는 것은 대한민국 이 한반도 인류 사회 진화를 막겠다는 그런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대통령은 단순히 아까 진행자 얘기했다시피 그저 19대 대통령이고 박근혜 정권 그 다음에 정권 수준이 아니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이 국민들이 힘들어하는 민생과의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그런 삶의 질을 변화시킬 수 있고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대통령과 정부가 됐으면 좋겠고 그러려면은 복지국가 해야 되고 복지국가 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증세를 해야 된다. 이 증세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설득할 용기 있고 자신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말씀 또 듣다 보니 저도 사실 오늘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실버타운에 들어가려면 돈을 지금부터 많이 모아야지 이런 얘기 들었거든요. 그래서 괜찮다. 나는 국민연금 있고 기초연금 있고 병원비 무상 의료를 만들 거다. 그래서 네. 그 사람이 그래서 열심히 하는 거야? 그래서 네 그랬거든요. 네. 역시 또 용광로 같은 너무 더워요. 네. 그래서 이제 말씀하셨듯이 이제 복지를 어떻게 조금이라도 우리가 맛보고 조금 그거에 이렇게 마중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어린이 병원비나 이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가시적으로라도 좀 토대가 만들어지는 이번 정권 5년이니까 5년 동안 우리가 염원하던 복지국가가 만들어진다. 사실 그건 너무 큰 욕심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런 틀이 만들어지는 그리고 그 기쁨을 국민들이 조금은 누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정권 교체 그리고 그런 대통령이 좀 또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또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아이가 아프면 가족이 아프고 가족이 아프면 사회가 아프고 사회가 아프면 국가가 아프다. 그런 느낌이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어린이 병원비 국가 보장 추진연대 이명무 집행위원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